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60.4%에서 지난해 55.5%로 4.9%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업체인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 자동차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새로 공급된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내리면서 1721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8% 내리면서 470선을 가리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물을 꽤 많이 내놨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5천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놨고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 매도를 하다가 동시효과 때 뒤집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과 기관, 현물 시장에서 시장을 지지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물에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8월 12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지수는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36포인트나 내리면서 172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31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740선까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외국인의 매물이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 1720선까지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넘는 물량 매도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4,700억 원,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지켜줬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4포인트 내리면서 47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하락으로 468포인트 출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나오면서 470선까지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470포인트에 걸려서 470.98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매수했는데요. 개인이 30억 원, 기관이 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큰 폭의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요.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넘는 물량, 2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3원70전 오르면서 1180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96원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199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장중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나왔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1190원대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이 나타내다가 1185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2.6% 내리면서 7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철강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포스코가 외국계 증권사 매물에 시달리면서 3.8% 급락했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을 유지하다가 오늘 약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역시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이 2%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3.7% 큰 폭으로 내렸고요. 한국전력이 1.6% 내렸습니다. KB금융이 2.6%, LG전자, LG까지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셀트리온이 3.3% 하락하면서 19,850원까지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시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내리면서 1% 내렸고요. 반면에 SK브로드밴드가 2분기에 14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 1% 올랐습니다. CJ홈쇼핑이 현대홈쇼핑 상장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2% 올랐고요. 포스코 ICT도 오늘도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 내렸고요. 동서, 다음 태홍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네오이즈게임즈와 SK컴즈는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보험주들이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3.6% 내렸고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4%대 하락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LIG손해보험이 5%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오늘장 보험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철강주 마찬가지로 오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업종 지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내렸는데요. 종목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3.8% 내렸고요. 현대제철이 5% 급락했습니다. 고려아연 역시 5.7% 내리면서 철강 금속주들이 대부분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4대강 관련주들은 상승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치수나 용수 차원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4대강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화공영이 10% 올랐고요. 동신건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사무개발이 6.9%, 특수건설이 6% 가까이 오르면서 4대강 관련주가 약세장 속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디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종합평선 방송사업자 발표를 17일에 앞두고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조선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IS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YTN이 4.7%, 5% 가까이 오르면서 미디어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지수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을 지지라인으로 해서 내일장부터 방향을 틀 수 있을지 라스성원점에서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넘게 코스피가 내렸는데 수급도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 좀 내려보도록 하죠. 예, 지수가 3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총 하락 정도의 지수는 60포인트 이상인데요. 최근에 3일 이상 하락한 경우는 8월 4일에서 8월 6일 동안 3일 하락이 있지만 그때는 7포인트 전체 남짓에 불과했고요. 7월 15일에서 19일간 또 일요일을 껴서요. 3일 정도 하락했지만 25포인트 남짓이었습니다. 이제 그 7월 달에는 오히려 이전 동안의 지수가 한 100포인트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술적 성격이 강했던 반면에 이번은 좀 더 가격 조정을 의미하는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좀 강하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시일 중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였던 것은 5월 17일에서 5월 25일까지의 130포인트 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우리는 이번 조정의 배경을 읽을 수 있겠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5,4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기존에는 IT 업종만 집중적으로 차익 실현에 주력했는데요. 이번에는 전 업종에 걸쳐서 매도 업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7월 7일 날 3,900억 이후에 오늘 5,400억은 최대 규모입니다.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간헐적인 순매도가 있었긴 했지만 그전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전자 외에도 순매도 구명이 확단됐는데 이것이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5,400억 가운데 IT가 2,0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그 밖에 금융, 운수장비, 철강, 화학 등 전업종을 순매도했습니다. 매도 배경은 오늘 주가 하락 요인과 같은데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준의 경기 판단에 대한 하향인데요. 이것은 하반기 경기가 뚜렷하게 하향될 거라는 공식적인 인정으로 보여지고요. 매크로 측면에서 탑다운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회피하려는 매도세가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시사했지만 이런 것이 통상 이제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틀 연속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달러 캐리드가 일부 청산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외국인 매도의 배경이자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미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 국가인 중국도 지표 둔화, 즉 소비와 수입 지표의 악화를 통해서 매크로 측면에서 리스크가 겹쳐질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매도, 즉 지수 하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IT 업종의 낙폭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앞에서 일부에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는 이 내수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리고 있는 IT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장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IT주에 대한 접근, 현재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오늘 물론 IT 주식들이 좀 반등은 하게 됐는데요. 다분히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환율이 조금 다시 약세를 보여서요. 오늘 장중한 때 1,19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됐고요. 특히 엔화에 대해서 원화 환율이 한때는 1,400원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과거 학습 효과상 조금 수급 쪽이나 수익성에서 좀 저하 요인이 있는 IT한테 오히려 환율 효과, 즉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들이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겹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황 전체의 사이클이라든가 수익성 사이클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본다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고요. 지속성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시간을 주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지표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살펴봐야 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수입 물가 지표하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수입 물가는 전월에는 마이너스 1.3%였는데요. 이번 달에 예상치는 플러스 0.3% 정도로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갈 거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인플레 문제가 아니고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 연준의 판단인 만큼 수입 물가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신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전 달에 이전 주에가 이제 48만 건 정도의 청구 건수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보다는 한 1만 건 정도 이상 감소돼서 46만 건 정도 중반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개선된 수치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지난달 48만 건이 일회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수당 청구권의 증가이고요. 이번 46만 개 정도가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만 건 정도 안쪽의 실업 건수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본다면 만 건 정도 감소하는 46만 건 정도가 의미 있는 고용시장의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수입 물가뿐만 아니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미국 증시의 향배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최근 연준이 내렸던 경기 판단의 하향에 대해서 시장에 즉 주식시장이 어떻게 그를 보고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어제와 같이 지수의 급락으로 나타난 일은 연속적인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아무래도 어제의 심리가 아무래도 당분간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심리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도 좀 빠르게 지금 안정을 찾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1800선을 노리고 있었는데 1700선을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기존에 1800선 근처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지만은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었고요. 특히 실적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 경기 측면으로 실적이 넘어갔었고요. 두 번째는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역시도 좀 당분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매수 주체가 그동안 외국인이 간헐적인 역할을 했지만 일단 매도의 압력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강화된다면은 달러 캐리 청산의 일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가 없는 장세, 산무 장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공백기를 극복하기 전까지 시장은 추가적인 지수 하락과 이후의 등락 과정 속에서의 기간 조정을 수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시장을 보는 시각은 다소 조금 적극성보다는 보수적 시각을 띠는 것이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미국이 기술적 반등을 하겠지만 이런 기술적 반등 측면이 모멘텀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추세성이 약하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좀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기간 조정의 성격을 좀 갖고 시장을 좀 느긋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내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이르면 9월께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전망입니다. 금통위는 오늘 오전 정례 회의에서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수 한은 총재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는 견조한 성장을 이끄는 것보다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내달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비율이 지난 6년간 5%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60.4%에서 지난해 55.5%로 4.9%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연구소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큰 데다 저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중산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득 합계가 전체 가구 소득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48.1%로 5.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국민 전체의 소득 증가율보다 뒤처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소득이 7.4% 증가하는 동안 중산층 가구의 중간 소득은 3.2%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업체인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 자동차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는 지난 10일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마힌드라와 루이아, 영안모자 등 3개사를 종합평가한 결과 인도의 마힌드라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힌드라는 제안서에 4억 8천만 달러를 인수가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는 마힌드라로부터 입찰 대금의 5% 수준인 입찰 이행 보증금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매각 작업은 4달 중 우선 협상 대상자의 확인 실사를 거쳐 10월에 인수 대금을 확정하면 11월께 본 계약을 체결하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로 공급된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새로 공급된 아파트는 56,700가구로 이 가운데 29.7%인 16,800가구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의 미분양률의 29%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공급된 36,000가구 중 25%인 9,000가구가 미분양됐습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용인과 수원, 고양시 등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방광역시와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률은 각각 43.8%와 31.2%로 수도권보다 높았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오는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랩 어카운트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주말 금융투자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안철영 하나대투증권 랩 운용부 차장이 강사로 나서 랩 어카운트의 성격과 활용 시 유의사항 등을 강의합니다. 대신증권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폰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실시간 주식 거래와 계좌 정보는 물론 실시간 증권 뉴스와 국내외 시장 동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이 560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증권 13개 종목을 신규 상장하고 이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상장 종목은 11월 만기에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4개와 풋 4개 종목과 현대모비스, KB금융, 포스코, 삼성물산, LG화학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5개 종목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인도네시아의 투자의 목표 수익률 10%를 달성하면 국내 우량 채권 투자로 전환하는 삼성 인도네시아 다이나믹 목표 전환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펀드는 인도네시아 주식 중 업종별 대표 우량 종목에 투자하며 삼성자산운용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우리 증시가 2%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 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 이 국내 재료도 악재도 좀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현재 0.8% 내리면서 9,212포인트로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죠. 0.5% 내리면서 2,594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